네, 창의적인 사람들은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이유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를 곁에 잡아두려고 메모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또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왜 메모를 할까? 그 메모를 하면서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창의적인 발상법의 일종으로 해서 또 메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앞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늘 해야 되는 일들, 뭐 할 일들을 이제 기억하고 또 어떤 스케줄을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메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어떤 느낌이나 정보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는 목적으로 또 메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메모하는 이유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창의적인 해결책을 꺼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특징에 대해서 계속 적어대는 글씨로 적거나 아니면 그림으로 그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열한다고 표현하고요. 나열법, 리스팅 테크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모장에다가 계속 나열하는 거죠. 어느 조건에 맞는 항목들을 계속 나열하면서 그 나열하는 동안에 머릿속에서 연상이 벌어지고 그 나열한 것과 관련된 해답이나 아니면 또 다른 나열 항목들이 떠오르는 거가 바로 이 나열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열법은 주로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많이 다루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불편한 점. 내가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현재 내가 사용해 보니까, 내가 그 안에 있어 보니까 불편한 거가 뭔지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죠. 메모에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거가 기능이나 뭐 어떤 역할이 좀 더 나아져서 미래에는 앞으로 한 달 뒤나 1년 뒤나 3년, 5년 뒤에는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을 계속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는 희망사항을 나열한 거기 때문에 거의 상상의 산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창의적인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그 대상이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특징들을 하나씩 찾는 건데 이 특징을 찾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영어를 배울 때 문법을 많이 배우잖아요. 문법에 보시면 무슨 동사편, 그다음에 뭐 형용사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 대상을 그렇게 품사 위주로 분석하는 또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메모장에다가 나열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현재 내가 불편한 점을 메모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그다음에 내가 맡고 있는 업무, 또 내가 이용하고 있는 사물이나 심지어 서비스 이런 것들도 모든 게 다 만족할 수는 없죠.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불편한 점, 바꾸고 싶은 점, 어떤 경우는 이제 약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씩 나열합니다. 나열하다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이렇게 변화시키고 개선하고 심지어 혁신하면 되겠다 하는 이제 의지도 생기고요, 열정도 생기고,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지원이 되면 그 기술을 채택해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열을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막연한 느낌으로 그냥 느낌이 불편하다, 나쁘다, 좋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고는 막상 바꾸지 못하는 거죠. 사람으로 따지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뭔가 좀 불편해. 자, 이런 느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에 왜 불편할까? 그 불편했던 점을 하나씩 조목조목 쓰게 되면 그 하나하나를 고치게 되면 사이가 좋아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물도 마찬가지고 내가 맡은 업무도 마찬가지죠. 요즘 내 업무가 너무 힘들다. 근데 내가 맡은 일은 너무 힘들어. 옆에 있는 친구에 비해서 나는 너무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막연히 표현하기보다는 도대체 왜 과중한지를 불편한 점을 이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아침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를 쓰면서 개선된 아이디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막연하면 막연한 해결책밖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구체적이면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메모를 이용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에 좋다라는 이야기죠. 10개의 불편함이 도출이 됐을 때 그 중에 하나만 바꿔도 사람이 갖는 느낌이 뭐냐면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개 다 고치지 않아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메모를 해서 어떤 불편한 부분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한두 개만이라도 고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큰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산.
우산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마 2개, 3개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가지고 있음에도 또 앞으로 살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선물로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우산이죠. 그렇게나 많은 소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게 또한 우산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층이 많거나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몇 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물건을 조금만 개선하면은 사실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죠. 불과 한 100명, 뭐 1000명밖에 쓰지 않은 물건을 획기적으로 바꿔봤자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큰 이득이 없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쓰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 모든 사람이 입고 있는 옷,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만이라도 개선해서 사람들이 괜찮다라는 반응을 일으키면 시장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런 거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고민해서 자꾸 바꾸려고 최근까지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개선책이 들어갈 여지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기 있는 방법을 한번 써보죠. 자, 우산 지금까지 많이 써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불편한 게 지금까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범한 우산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이 꼽는 우산의 불편한 점은 뭐냐면 빗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빗물이. 그래서 우산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접으면 빗물이 뚝뚝뚝뚝 흐르죠. 그래서 신발도 젖고 실내도 젖고 그래서 이렇게 빗물을 이렇게 모아주는 우산 꽂이 통을 따로 두는 경우도 있죠. 또 두 번째 불편한 점은 뭘까? 우산을 이렇게 들게 되면 되게 오른손으로 들거나 왼손으로 들죠. 그러면 한쪽 어깨는 우산 중심에서 가깝고 반대쪽 어깨는 멀죠. 그렇게 되면은 길에 가다 보면 반대쪽 어깨는 비를 맞습니다. 또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자, 이런 불편한 부분을 메모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같이 하냐면 그래 맞아 이게 불편했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이제 연상을 같이 하시면 제일 좋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길거리 이렇게 걸을 때 상대편도 우산을 쓰고 오겠지. 비 오는 날이니까 상대편 우산하고 부딪힙니다. 부딪히고 피하면서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죠. 자, 네 번째는 우산을 쓰다 보니까 밑쪽 다리하고 발하고 신발은 여전히 비에 젖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화를 신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 다섯 번째는 우산을 쓰고 들어가는 날, 쓰고 나가는 날, 들어가는 날은 되게 놓고 들어오죠. 우산 챙기는 것을 깜빡하죠. 자주 분실하죠. 왜냐하면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챙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산을 또 새로 사죠. 여섯 번째는 한 손으로 우산을 받쳐야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손이 한 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가방을 들거나 뭐 할 때 불편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 바람이 불면 비 오는 날 바람까지 불면 우산대가 이렇게 접힙니다. 뒤로 접히거나 휘어지죠. 여덟 번째는 자, 비가 그치면 우산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필요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산이 짐이 됩니다. 그래서 물에 젖은 우산이 짐이 돼서 이걸 가방에 넣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렇고 그렇죠. 아홉 번째 되면 폈다 접었다 하는 것이 불편하죠. 특히 버스를 탄다든지 그럴 경우는 접어서 타야 되고 또 내릴 때 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불편하고. 또 열 번째는 둘이 함께 쓰기 불편합니다. 둘이 데이트한다고 우산 하나 쓰기는 하는데 가까워지니까 좋긴 좋지만 양쪽 어깨는 다 젖죠. 그래서 둘이 함께 쓰기는 불편합니다. 그다음 11번째는 우산 그러면 대부분 다 우산 디자인이 명확합니다. 단조롭죠. 그래서 우산 디자인이 너무 단조롭다는 또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요. 또 어떤 점이냐 우산 밑이 어둡습니다. 비 오는 날 가뜩이나 어두운데 우산 밑이 어둡고 특히 밤에 되면 더 어둡죠. 그래서 비 오는 날 길을 우산을 쓰고 가면은 이렇게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이렇죠. 벌써 제가 12개를 꼽았죠. 그 12개 외에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제 노트를 놓고 하나씩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떠오르는 거죠. 자기의 경험을 떠오르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현재 우산을 쓰고 있는 장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 오는 날 유리창이 있는 카페 앞에 앉아서 밖에 우산을 쓰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적으면 제일 확실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물을 보고 적는 경우가 가장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불편한 부분을 적었죠. 무려 12개를 적었는데 그 12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해결 가능한 게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내 생각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대안을 세워보는 거죠. 첫 번째, 빗물이 흘러서 불편하다. 그러면은 우산 케이스를 밀봉된 형태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산을 그 케이스 안에 딱 넣고 마치 이렇게 탁 이렇게 밀봉된 케이스 잠그듯이 딱 잠그는 거죠. 그 안에 물이 흘러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물을 버릴 수 있는 곳에 가서 열어서 버리고 말리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우산의 케이스를 비가 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 만드는 경우도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산을 잡았을 때 한쪽 어깨는 젖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럼 우산이 꼭 대칭이 될까? 우산을 비대칭으로 해서 이쪽 들고 있는 손 쪽은 우산 살대가 짧고 이쪽 반대쪽은 길게 해서 전체적으로 나를 다 커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산대를 비대칭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우산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 보면은 인도를 거닐 때 상대편 우산하고 부딪히죠. 자,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할까? 부딪히기 전에 센싱을 하는 거죠. 저쪽에서 다가온다 그러면 센싱이 되면 이 우산이 약간 이렇게 더 접히거나 아니면 우산의 높낮이가 이렇게 달라져서 부딪히지 않게 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우산과 부딪히지 않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장치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약간 기술과 연관된 거라서 아직까지는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와 발과 신발이 젖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젖지 않으려면 가급적 우산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근데 우산을 밑으로 내리면 안 보이죠. 거의 뭐 목에까지 우산을 내렸다. 그러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산의 이 커버를 투명한 비닐로 하거나 아니면 투명하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유리창처럼 내는 거죠. 그래서 우산 쪽에다가 이렇게 창을 하나 투명한 비닐창을 두어서 거기를 보고 우산을 낮게 쓰고 걸어가면 최대한 다리와 발이나 신발이 덜 젖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우산을 자주 분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산 같은 경우는 손잡이에다가 그 분실 방지용 열쇠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놨을 때 딱 키를 잠그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가 좀 볼품은 없는데 요즘은 이제 이 RFID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센서를 부착해서 스마트폰하고 우산하고 거리를 측정해서 거리가 일정한 거리 이상이 벗어나면 알람이 이렇게 울리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놓고 일정한 거리를 벗어나면 우산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인이 오는 경우죠. 자, 여섯 번째는 한 손으로 우산을 받치고 한 손밖에 쓸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모자처럼 머리에다가 우산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모자처럼 쓰는 우산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꼭 우산을 잡는 게 아니라 어깨에 배낭 매는 것처럼 어깨에다가 우산을 딱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우산도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이제 보통 그 커피를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산 끝에다가 컵 홀더를 부착한 우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개선책을 내는 거죠. 자, 일곱 번째가 바람이 불면 뒤집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뒤집히지 않을 정도의 우산살을 설계하거나 뒤집혀도 바로 복원이 되는 탄성이 좋은 우산살을 사용하게 되면 또 이런 문제는 사라집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비가 그치면 짐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일회용 우산이죠. 한번 쓰고 버리는 우산인데 뭐 자원 낭비 때문에 뭐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겠죠. 아홉 번째가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접었다 폈다 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펴지는 우산 또 자동으로 접히는 우산도 나와 있습니다. 열 번째, 둘이 쓰기에는 불편하다. 그런데 요새 2인용 우산이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쓸 수 있을 만큼 두 개의 우산을 합해놨는데 폭은 한 1.5배 정도 되는 우산이 나와 있고요. 11번째 같은 경우는 우산 디자인이 너무 단조롭다. 그래서 파격적인 디자인과 색상을 채택해서 특정한 이미지를 연상하는 뭐 꽃 모양의 우산 이런 것들도 충분히 만들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우산 밑이 마지막으로 우산 밑이 어둡다. 그래서 우산에다가 랜턴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산 우산대를 LED 파이프로 해서 손잡이 밑에다가 랜턴을 채택하는 그런 우산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자세히 검색해 보지 않아서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지금 우산 때문에 불편했던 부분들을 쭉 검색해 보시면 역시 불편을 느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대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시작점은 불편한 것을 찾는 데부터 나옵니다. 역시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를 한다고 그럴 때 어떤 게 불편한가를 계속 나열하는 것도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미래의 희망사항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집중을 하는 거죠. 상상의 세계를 메모장에다가 낙서하면서 기록하면서 계속 펼치는 거죠. 아직은 현실성이 없어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구현이 됐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기술이 발전하거나 아니면 주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전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영화 아바타에 대해서 상상의 시나리오를 써놨어요. 그 당시는 구현을 못했죠.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은 이제 구현이 된 작품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옷은 누구나 입고 있는 옷이죠. 자, 이런 옷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런 옷이 만들어지면 나는 분명히 하나 사겠다 하는 옷이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창의적 사고 시간에 학생들한테 많이 받았는데 저희 학교 이제 여학교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이런 옷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내는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입고만 있어도 살이 빠지는 옷. 뭐 운동하지 않아도 그냥 입고만 있어도 살이 빠지는 옷. 글쎄 뭐 땀복도 입고만 있어도 살이 빠진다고는 하는데 뭐 그런 형태의 옷이죠. 두 번째는 실제 자기의 체형보다 날씬해 보이는 옷. 옷만 잘 입으면 사람이 날씬해 보이는 거죠. 세 번째는 환경에 따라서 색상이 자동으로 바뀌거나 내가 지시하는 대로 바뀌는 옷. 옷이 한 벌인데 여러 벌 연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아예 기능이 반바지였다가 긴 바지였다가 치마였다가 바지였다가 한 벌이지만 여러 형태의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한 옷. 다섯 번째는 주변의 환경, 주변이 덥거나 춥거나 습도가 많거나 적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반응해서 몸을 가장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옷.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옷을 입었는데 분명히 입지 않은 것처럼 너무너무 가벼운 옷. 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옷을 입고 있으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고 막 자신감이 생기고 배에 힘이 탁 들어가고 어깨가 쫙 펴지고 하는 옷이죠. 여덟 번째는 외부의 위험이나 위협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 뭐 불의 위험이라든지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이제 기술적인 발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다른 아이디어를 더 추가하면 구현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계속 메모하면서 주변의 기술 트렌드를 찾아보거나 아이디어를 더 하게 되면 이제 꿈의 옷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메모를 통해서 그런 희망사항들을 계속 써놓게 되면 언젠가는 구현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관찰하고 풀어야 되는 그 대상이나 사물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특징을 메모장에다 메모를 해나가는 겁니다. 조목조목. 근데 메모하는 스타일이 어떤 거를 특징으로 잡아서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아서 메모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형태 가운데서 미국의 그 네브라스카 대학의 클로포드 교수님이 제안했던 그 특성 나열법, 특징 나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Attribute Listing Technique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문법책, 영어 문법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물에 대해서 명사적인 특징, 형용사적인 특징, 동사적인 특징 이 세 가지로만 구분합니다. 명사적인 특징이라는 것은 얘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을까? 이 세상에 없던 얘가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그 사물에 관해서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 관해서 그 존재하는 거에 대한 특징을 찾아내는 거죠. 뭘로 구성됐을까? 뭐로 만들어졌을까? 이런 거고요. 형용사적 특징은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 생김새죠. 생김새적 특징을 말하는 거고요. 동사적 특징은 얘는 어떤 기능을 할까? 어떻게 움직일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 형용사, 동사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특징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사물을 놓고 볼 때 뭐 사물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명사적 특징에서는 이걸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 그거를 만드는 제조 방법, 제조할 때 썼었던 재료 등등등 이렇게 따지는 게 명사적 특징이고요. 형용사적 특징은 그 사물의 생김새, 그다음에 겉의 모양의 색깔, 그다음에 성질, 크기, 디자인 등등등을 따집니다. 동사적 특징은 이거의 기능, 역할, 사용법 이렇게 따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벽시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특징을 한번 메모해 보겠습니다. 벽시계도 물론 다양하죠. 가장 보편적인 벽시계를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고 메모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렇게 둥근 형태의 이제 벽시계가 되겠죠. 이 특징들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연상 질문을 하시면 아이디어를 추출하기가 좋은데요. 그 연상 질문은 각각의 특징과 연관돼서 하나씩 질문을 물어보면 됩니다. 자, 한번 특징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명사적 특징, 뭐 구성 요소, 제조 방법, 재료 등등을 뽑는다고 그랬죠. 자, 벽시계는 무엇으로 구성됐을까? 바늘로 구성되어 있죠. C를 나타내는 C바늘, 분바늘, 초바늘. 그 다음에 그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유리, 앞에 유리판이 있습니다. 바닥에 1부터 10위까지 쓰여 있는 숫자판. 그 다음에 바깥쪽에 둥근 케이스가 있죠. 그 다음에 뒷면 쪽에 가면 시계 조정하는 조정 박스가 있고 그 안에 건전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열을 했죠. 그 다음에 질문, 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뭘로 만들었을까? 바늘은 주로 알루미늄으로 만들고요. 유리는 유리고요. 숫자판도 주로 알루미늄 판이나 나무판으로 만들어서 되게 숫자판을 페인팅하죠.
둥근 케이스는 되게 플라스틱으로 많이 만듭니다. 조정 박스도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뭐 건전지는 건전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명사적 특징을 파악을 해놨고요. 두 번째는 형용사적 특징입니다. 생김새나 뭐 색깔이나 크기나 무게나 디자인이나 이거 유형적인 거죠. 자, 생김새는 둥글납작하죠. 대부분의 시계는 둥급니다. 그리고 납작합니다. 색깔을 보면은 되게 숫자판은 흰색이고 주변의 테두리는 검은색이고 테두리 이 숫자판에 있는 글씨는 되게 검은색이죠. 바늘도 대개는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검은색을 많이 씁니다. 자, 크기는 실제로 보면은 둥근 쟁반만 합니다. 지름이 한 40cm, 두께는 한 3cm 정도 되어 있죠. 자, 보통 우리가 시계 그럼 이렇게 정확히 관찰을 하지 않죠. 지금 이제 이 특징을 나열하는 거는 그런 부분을 하나씩 지금 관찰을 세세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를 연상작용에, 연상사고에 의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시계의 무게는 가벼운 편이고 디자인은 아주 심플하죠. 너무 심플해서 재미가 없어요. 자, 세 번째 동사적 특징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기능이나 사용법. 자, 시계에는 어떤 기능이 있을까? 바늘이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현재 시간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그거는 되게 밝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죠. 일부 시계는 알람 기능이 있지만 대부분의 벽시계는 알람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벽에 못으로 고정해서 부착되어 있죠.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초침이 이렇게 착착착 움직일 때마다 째깍째깍째깍 소음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법을 보면은 건전지를 새로 갈아넣고 조정 박스에서 시간을 정확히 세팅을 해야 되죠. 건전지가 다르면 다시 건전지를 교체하면서 시간을 다시 새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보통 1년 내지 2년마다 건전지를 한 번씩 바꿔줘야 되죠. 이게 사용법이죠. 자, 그러면 벽시계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히 벽시계는 저렇네라고 했는데 지금 명사형, 형용사형, 동사형을 하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특징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하나씩 던져볼까요? 벽시계 바늘. 벽시계 바늘이 꼭 있어야 될까? 바늘이 없으면 어떨까? 숫자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다른 벽시계가 나오는 거죠. 벽시계에 꼭 건전지를 써야 돼? 건전지가 아니고 실제 전원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이 실내에 있는 빛에 의해서 자가 발전하면 어떨까? 그다음에 숫자판이 1부터 10위까지 있는데 그 꼭 숫자를 써야 될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일부만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둥근 케이스가 보통 플라스틱인데 이걸 나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자, 이거는 앞에 말했던 명사적 특징에 관한 연상 질문이죠. 형용사적 특징에 관한 연상 질문입니다. 시계를 지금보다 훨씬 크게 아예 벽면 전체를 다 시계로 만들면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벽시계가 둥글지 않고 사각형, 육각형, 불규칙한 모양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이 검은색 시계 케이스를 아주 화려한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장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이제 형용사적 특징에 관한 질문이고요. 이제 마지막 동사적 특징에 관한 거는 시계의 바늘이 이렇게 움직이죠. 아예 바늘을 움직이지 않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벽시계가 꼭 벽에 부착되어 있어야 될까? 벽에 내장되거나 천장에 부착하거나 심지어 전등하고 벽시계를 일체형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벽시계가 공중에 떠 있어서 이쪽에도 시계가 있고 이쪽에도 시계가 있고 양면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벽시계에다가 또 다른 기능들을 넣어서 알람 기능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 시계를 세팅할 때 사람이 직접 세팅하지 않고 휴대폰처럼 자동으로 세팅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어두운 곳에서도 시간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 형광 바늘을 쓸까? 아니면 음성으로 물어보고 음성으로 답할 수 있도록 할까?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새로운 벽시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메모장을 가지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만 잡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대상들의 구체적인 것들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죠. 마치 낙서하듯이. 이거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시스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좋게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명사적 특징, 형용사적 특징, 동사적 특징을 나열하면서 본인이 대안을 하나씩 질문을 내서 생각해 보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메모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불편한 점을 메모할 수도 있고요. 또 미래의 희망사항을 메모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특징을 메모해서 개선책을 이렇게 꺼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의적인 생각을 할 때 항상 메모를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 시간이 없을 때에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이렇게 메모에 옮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인 창의적인 사람들이 갖는 그 습관을 여러분도 공통되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